그대의 연예인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되는 우겁지기 김일중입니다.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트게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 무법의 웃음과 행복을 책임지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옆에는 네가 있어. 네, 열대야 시켜드릴게요. 법둥이 유재환입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열대야처럼 뜨거운 기자 배석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어디서 타는 냄새 느꼈어요? 내 속이 탄다, 진짜. 속이 저는 타. 얼굴이 탔어요 지금. 너무 진짜. 부끄러워.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세상과 동떨어진 채로 살아가지고.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예. 진짜 너무 덥긴 너무 덥습니다. 아, 네. 이게 뭐 열대야도 그렇고, 낮엔 또 폭염과 또 폭우도 쏟아질 때도 있고요. 네. 날씨가 뭐. 엄청 더웠죠. 근데, 그러니까 뭐 실내에 있으면 더우면은 에어컨을 좀 켜놓으면 되는데, 이게 또 전기요금이 무서우니까, 키면서도 늘 부담이 돼요. 그럼요. 요즘은 어머니께서 이제 꺼 웬만하면은. 근데 어머니께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전기요금이 낮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맨날 신랑이를 버리곤 합니다, 진짜. 그래도 에어컨 켜가지고 방 시원하게 얼려놓은 다음에 딱 끄고 전 선풍기 돌리면 그럼 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잠은 드는데 잠들다가 한 2, 3시에 또 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뭐 에어컨 켰다가 뭐 껐다가 뭐. 그렇죠. 맞습니다. 뭐 낮에야 뭐 잠깐 뭐 에어컨 켤 수 있다지만 우리가 밤새 자야 되는데 네. 에어컨을 틀고 잔다? 이것도 걱정이 만점만이 아닌데. 이게 다 전기요금 때문이잖아요, 그죠? 네, 전기요금이 진짜 걱정되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인상률이 3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 따르면 4인 가구가 하루 10시간 정도 에어컨을 켜면은 그 전기료만 한 14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 과거에 비해서 한 4, 5만 원 정도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나 올랐어요? 이 어머니가 걱정할 만 하시네요. 맞아요. 요즘 정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오늘 제가 희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기요금 캐시백 제도인데요. 캐시백 하면 이제 뭔가 쓴 만큼 돌려받는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지난 이개용 사용량보다 전기 사용량을 이제 줄이면 현금이나 전기요금 차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신청만 하면은요, 7월분부터 소급해가지고 요금에서 캐시백으로 차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도 줄이고 전기요금도 할인받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요즘 정말 이상 고온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이게 또 온실가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 모두 최대한 좀 줄이는 데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게 이상고온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요. 특히나 취약계층이 좀 많을수록 이걸로 인해서 더 좀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정말 순간들이 많고 또 장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이요! 맞습니다. 네, 세상을 보다 좀 살맛나게 바꾸는 법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출발! 자, 국회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이죠. 새법률 완전 정복. 오늘 소개할 새로운 법률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할 법은 출산 기록이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그래서 임시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이들, 바로 유령 아동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면서요? 네,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정기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실태 조사를 하다가 밝혀진 게 바로 수원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감사원의 미신고 영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수원시가 그 아기를 낳은 A씨의 집을 조사하려 했으나 그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시가 결국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이 들어가서 보니까 태어난 그 다음 날
이렇게 유기되고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두구를 발견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졌던 사안입니다. 정말 지금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들 중 대부분은 필수 예방 접종이나 어떤 교육, 이런 복지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런 상태로 양육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중에서 좀 유기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살해가 되기도 한 사례들도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출생신고를 안 해도 괜찮나요, 이게? 그렇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와 같은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태어난 아이에게 일단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출산 기록을 행정기관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출생 신고는 신생아의 부모가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지금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복지의 어떤 시각에서 완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일명 출산 통보제가 담겨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럼 출산 통보가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 그러니까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이 병원에서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평원이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정보 등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요. 출생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 신고를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도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의료기관에서 출산했을 때만 좀 한정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외에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2019년도 한국 출생아 30만 2,676명 중 자택에서 태어난 아이가 988명, 그 외 장소 296명, 미상 172명 등 1,556명, 그러니까 0.5%의 아동들은 병원 외의 장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이 출생 통보제 시행 후 사실 우려되는 지점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어떤 산모가 내가 출산 기록을 남기기를 원치 않는 경우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걱정되는 지점이 이걸 숨기기 위해 어떤 불법적인 곳에서 출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좀 더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신원을 좀 숨기고서라도 출산을 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 역시 함께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역시 친생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 법안이 그래서 공포 후 1년 후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공백 기간이 좀 있긴 해서 그 동안에 이제 이런 위기에 처한 어떤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완책도 좀 필요는 한 상황입니다. 아니,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0.78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59명인데 거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 뭐 이야기는 많고 걱정도 많은데요. 세상에 나온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또 지속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유령 아동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잖아요. 과연 어떤 분이 이 문제를 또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 오늘의 입법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많아요. 어떤 병원도 그 광역 단체마다 적어도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 정신 질환이 있었다는 그 이유로 이런 보험 등에서 뭐 차별되거나 배제되거나 분리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그런데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상황.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 아이들을 정의하는 그 나이부터 이렇게 손을 봐야 되고요. 오늘 함께할 입법자는요, 국민의 따뜻하고 또 평범한 일상의 지킴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아주 따뜻하게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강선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제 당의 대변인 역할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대변인이 되면 진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하루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하루가 굉장히 일찍 시작을 네. 하고요. 이제 조간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밤에 일단 조금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포털 통해서 새로운 기사들 좀 다 검색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안 관련해가지고 논평을 내는데 제가 그 현안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지 쉬운 말로 맞아요. 나오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오, 의원님 이력을 살펴보니까요. 정치 입문을 상근 부대변인에서 네, 네, 시작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선 또 이제 선거 캠프 대변인도 많이 네. 하셨고 네. 당 대변인도 2번이나 하셨더라고요. 네, 네. 이쯤 되면 대변인 하면은 강선우 이렇게 딱 자리 잡으신 것 대변인 같은데 참 많이 했어요. 네. 대변인을 하시게 되면서 좀 더 정치에 있어서도 장점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당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이제 본인 정치적인 관심사 아니면 내가 속한 상임위에서 있는 현안들만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근데 대변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목소리 그런 것까지 이제 파악을 많이 해야 돼서 많이 도움이 돼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왜냐면 우리 대변인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발언이라든지 메시지 이런 걸 네. 통해서 각 정당의 정책 방향 또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엄청 그만큼 중요하죠.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의원님은 그리고 자녀분이 그 발달 장애인 걸 네. 알고 나서 그 네. 미국으로 유학 가셨다가 네. 갑자기 어떤 계기로 갑자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인터뷰를 본 적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딸이면요. 심장 가는 따라서 가. 네, 네. 그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던 네. 것 같고 그 계기라는 게 또 어떤 것들도 있었는지. 개인사적인 게 확장이 돼서 그러니까 저의 정치 아젠다가 된 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고 대학에서 학생들 미국에서 가르칠 때는 그 교수라는 직업이 그런 거잖아요. 지식을 생산해내는 직업. 그러면 보통 연구들을 보시면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펀딩을 받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국가기관이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은 기업이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런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수많은 자본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만들라고 명하는 주체가 국가이거나 기업이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수를 위한 지식을 생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식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은 전장현 시위를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분들이 도대체 왜 저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왜 우리에게, 지하철에서 네.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거. 왜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살면서 받으신 상처, 경험 이외에는 내 삶을 이야기할 지식이 없어요. 그것을 생산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 국가와 사회가.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가는
다수가 아닌 소수, 강자가 아닌 약자를 위한 지식을 생산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려면 국가를 압박해야 된다. 그럼 국가를, 행정부처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직업, 국회의원, 입법 노동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야, 결심을 하고 이제 뛰어들었고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일 수는 있는데 혹시 누구의 응원을 좀 가장 많이 받으셨고 힘이 됐나요? 저의 가장 큰 그 치어리더는 저희 아이예요. 예. 그래서 가끔씩 얘가 제가 온갖 복잡한 말로 질문을 하면은 허탈할 정도로 간단한 답을 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엄마는 이렇고 저렇고 여기서 이사를 해야 되고 너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엄마는 괜찮은데 너를 생각하면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가 11살, 12살 네. 이때였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팔로우 엄마 심장 따라 가.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서 네. 그 명언이 탄생을 했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하고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너무 특별하고 고맙고. 네. 아이들에게서 정답을 찾을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얘네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네. 진리구나 싶은 순간들이 툭툭 올 때가 많더라고요. 네. 의원님은 정말 대단하신 게 상을 너무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상을 받으셨나요? 네, K의원 의정대상, 올해의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의원 중에 한 분이신 것 자막 같은데요. 처리해드려야겠어요. 이게 네. 뿅뿅뿅뿅뿅뿅. 정말 많은 법안을 냈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 정말 하나 꼽으라면 우리 예전에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립 준비 청년으로. 제가 이제 요거 처음 들여다봤을 때는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이 뭐 보육원이나 아니면 위탁 가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라서 18이 되면 18살 됐네 나가. 독립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얻는 것, 공과금을 내는 것, 직업을 얻는 것.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 비빌 언덕, 부모, 형제 이런 분들한테 힘들어 울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그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니 나는 혼자 이렇게 나가서 독립을 강요받아야 하는 삶인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되나요? 였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 몇 년 더 있다가 독립을 해도 돼 라고 하려면 그 몇 년 동안 또 국가는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근데 거기에 예산을 쓰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6년 연장을 해서 그래서 24살. 그래서 이제는 24세까지는 본인이 원한다면 뭐 시설이든 아니면 그 다른 종류의 그런 가정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고 네, 사회가 맞습니다. 나서야 되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과연 우리 강선우 의원께서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 오늘 준비한 법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온도를 높여요. 강선우 의원의 첫 번째 법안은 의료 난민이 된 발달 장애인을 구하라. 발달 장애인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 병원 진료가 좀 많이 필요한 편이겠죠, 아무래도.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발달 장애 그리고 지적 장애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한데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은 또 비슷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도전 행동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반복 행동이 있을 수가 있고 필요로 하는 치료들도 공통적인 게 많아요. 언어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라든지 작업 치료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느리게 세상을 배우다 보니 그 연대 기적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자기 이제 케어를 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진료를 봐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우리 같은 경우도 한 번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가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힘들 수 있거든요. 예.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의료사고 같은 게 생기면 그 의료기관 책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소마취에 의해서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좀
그 도전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작은 치료도 전신마취를 요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발달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이 그래서 좀 무엇보다도 꼭 필요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전문 치료기관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발달장애 거점 병원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들에 가면은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 정도부터 지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광역지자체만 생각해도 17개잖아요. 그런데 현재 전체 총 개수가 11개거든요. 그러면 없는 곳은 어떡하겠어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 발달장애 인구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거 굉장히 작은 수준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전체 등록 장애인은 26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하니까 약 10% 정도가 발달 장애인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점 병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뭐 진료 예약부터 치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먼 거리를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450km를 날라와야 돼요. 병원을 가려면. 그래서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 좀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는데 3명 중 1명이 다 먼 곳으로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그러니까 난민이에요, 한마디로. 의료 난민이에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그 법안에 혹시 거점 병원을 좀 늘릴 방법 같은 것들도 제시가 돼 있습니까, 의원님? 이제 이 병원들이 이런 발달장애 관련된 병원을 하지 않으려고 꺼리는 이유가 하면 할수록 손해거든요. 치료의 특성상 시간을 많이 요하고 그리고 인력도 많이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소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려면은 거점 병원도 그 광역 단체마다 적어도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설립을 하는데도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설립 이후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도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이런 정도면 네. 실은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시스템, 다른 인프라도 굉장히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을 좀 보완할 방안도 좀 마련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쭉 한 생애를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생애 주기별로 그런 생애 과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몇 살쯤 되면 학교를 가고 몇 살쯤 되면 우리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통째로 삶을 통째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하나의 부처에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 간에 단절적으로 해서는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발의를 했던 것 중에 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특위를 만들자. 특위를 만들면은 모든 부처들을 함께 다 아우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특위를 만들자는 거는 아직도 통과 못 되고 계류 중인데요. 근데 이번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치료랑 또 돌봄이 필요한 우리 발달장애인 또 보호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다음 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요. 두 번째 법안은 정신질환자를 향한 사회적 차별은 안 돼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그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있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는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신질환이 있었던 병력이 F코드로 그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 F코드가 있었던 사람 중에 실손보험 가입을 몇 명이나 했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체 보험 가입자가 예를 들어서 6만 한 4천 건이에요. 그 실손보험에 가입한 전체 숫자가. 근데 그 중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던 분들 가입 숫자 5건이에요. 그러니까 0.0078이거든요. 거의 0이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고
피곤하고 버거워도 병원을 안 가게 되겠죠. 궁극에는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네. 아니,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줄 알았거든요. 실은 네, 예전에 네. 비해서 그래도 네. 정신과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의 감기야. 그래서 뭐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런 인식을 좀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정신과 진료에 대한 문턱은 네. 남아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리고 학교에 접수된 진정, 민원 같은 것을 분석해서 쓴 기사가 있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보험사가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면 경증, 중증에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장 범위를 대폭 줄이는 등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도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전에 정신과 진료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보험 해지를 통보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뭐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기준을 또 명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 관련해가지고 그 보험에서 거절되는 비율이 당뇨나 고혈압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그 병세로 옮겨지고 확장될 수 있다는 의학적인 확실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 있는데 근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인과관계로 인해서 그런 죽음으로 이어진다거나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실은 뭐 우리도 뭐 방송을 하거나 실은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예,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굉장히 많이 경험해왔던 것 같고요. 특히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공개를 크게 했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오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야, 너 그 마음의 병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야, 좀 파이팅 해. 이런 거는 저 진짜 못 견디겠어요. 맞아요. 오히려 일이기도 하니까.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말씀하셨던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 좀 끊어야 될 텐데 피해를 막을 방법이 구체적으로 좀 있을까요? 예. 원론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뭐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는 되어 있어요. 네. 원론적으로는.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 보험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게 금융감독원인데 사실상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 중에 하나가 이런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그 이유로 이런 보험 등에서 뭐 차별되거나 배제되거나 분리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정 권고했다는 그 기록을 이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을 발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매 5년마다 그 정신질환자 전체 실태 조사를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어떤 뭐 보험의 일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더 추가를 해야 해서 그래서 그 발의한 법안 안에는 그 정신질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그 차별받는 사례를 전수조사를 해라 그런 내용도 같이 넣어놓긴 했거든요. 법안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출발은 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도 네. 법안을 되게 촘촘하게 잘 준비해 두셨다고 느낀 게요. 특히 이제 정신건강복지정책에서 보건복지부 역할을 강화해 주시면서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네. 담아두신 걸 보니까 보건복지부 역할도 좀 강화하고 또 이런 시정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법안에 대폭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보험사의 문전박대 문제래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 해외에도 혹시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신질환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보험 제도가 되게 좀 다양하게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럼 일본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뭐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60일 이상 입원하거나 장애 등급으로 판정돼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되면은 생활비를 지급하는 그런 보험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개발이 돼서 그걸 이제 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병이라는 게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병은 또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당연한 걸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입법 활동을 통해서 힘써주고 계시고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자, 우리 강선우 의원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요. 세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청년에게 희망을 청소년 복지법 그리고 청년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 가족 돌봄 청년 약간 좀 낯서시죠. 그러니까 요 말 그대로 청소년이고 청년 아이인데 가족을 돌봐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경제적 온갖 부담을 다 지고 있죠.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경제 활동이 안 되고 내가 그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죠. 네.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될 나이에 그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요. 사실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2년 전에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대구의 청년이 부모님을 돌보다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일 관련해서 소관부처는 어디지? 했는데 소관부처도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은 연관되는 일들이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무조정실로 또 되어 있고요. 근데 돌봄 문제 자체는 또 보건복지부잖아요. 뭐 소관부처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 당연히 실태 파악 안 돼 있고요. 그럼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으니 뭐 지원책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나마 아이가 아팠을 땐 부모님들이 케어해 줄 수 있지만 이거 지금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진짜 좀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네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관심들이 조금 모아지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요 가족 돌봄을 하는 청년들에 관련해가지고 그랬더니 삶의 만족도가 어떨까 들여다봤더니 이 가족 돌봄을 하지 않는 청년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2배 이상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뭐 7배 정도 더 많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2배, 7배라는 게 사실 뭐 숫자이긴 한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이게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캄캄하지 않겠어요? 깜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진짜 뭐 가족 돌봄 청년을 좀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이 없을까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일단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으로 정의를 할 건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가족 돌봄 청년이 누구야, 몇 살에서 몇 살이야 라는 걸 보면은 13세에서 34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요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 아이들을 정의하는 그 나이부터 손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나이대별로 주간 부처, 주무 부처가 달라지는 요 문제도 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족 돌봄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심심찮게 기사로도 좀 접할 수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문화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사회랑 단절된 채로 집이나 아니면 그런 한정된 공간에서 교류 없이 딱 차단돼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된 게 있을까요? 이 은둔형 외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계를 좀 냈어요. 그러면은 19세에서 39세 정도를 살펴봤거든요. 요 나이대 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요런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지 그랬더니 한 3%. 근데 3%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통계에 잡힌 게 그렇다는 거는 사실 최소한의 숫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은둔형 외톨이, 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좀 필요한 도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거기서 좀 이렇게
구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참 쉽지 않네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동물인 것인데,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의 의지든 아니면 여러 가지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든, 그러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럼 지원이 되려면 우선 현황을 좀 파악을 하자. 네, 우선 현황을 파악을 하자. 이게 순서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나오고, 그 지원책이 현장에서 굴러갈 수 있는 예산이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황무지예요. 아, 실태 조사조차 안 돼 있으니까 일단 황무지예요. 차근차근 네, 가야 네. 되는 거군요. 아, 근데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실은 일본에서 저는 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로 그렇죠? 유명했던 말이고, 나고야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은둔형 외톨이인 경우에는 초기에 가족 치료나 어떤 개인 치료, 집단 치료를 받으면은 예후가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찾아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발달장애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요. 보건복지부가 그 실태 파악에 나서기는 했지만, 그러면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라든지 그 이외의 모든 부처가 다 들어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 실태 파악하고 나면은 이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정말 물을 붓듯이 쏟아 부어야 되겠죠. 네. 그야말로 보건 또 복지 전문가로서 또 장애인 문제부터 가족 돌봄 청소년까지 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선우 의원이신데요. 올해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할 예정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법안들 조금 공백을 더 메우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식을 마련하는데 좀 더 압박을 세게 가하고 싶습니다. 거센 압박. 맞아요. 들어가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재한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또 강선우 의원과 함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특히 은둔형 외톨이 요거는 네. 저도 가끔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정말 대중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건드려 주시고 뭐 현황과 실태까지 조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이런 우리 강선 의원님 같은 분들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해주신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헌법에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행복 추구권을 당연하지만 누리려면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네. 어떤 질병을 갖고 태어났든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을 갖게 되었든 또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충실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옷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선녀 같아요. 만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만족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강선우 의원께서 예, 마지막으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또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평범한 일상을 살기 위해서 개개인이 정말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의무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그 의무를 정말로 성실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률을 몰랐다고요? 아니,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아직도 어색한 거야? 예. 근데 요즘에 SNS를 보니까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도 우리 집에 이제 그 갈색 푸들이 한 마리 또. 너무 예쁘죠. 예, 있고. 근데 재환 씨는 반려동물 가족이 아주 어마어마하던데요. 저는 이제 5마리의 시바견을
시바견까지. 네,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식구예요, 진짜. 식구. 네, 그럼요. 식구예요, 진짜.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배 기자님도 그렇고 임 변호사도 그렇고 집에서 아이들이 나도 강아지, 나도 뭐 고양이 뭐 이렇게 안 해? 아이들이. 저는 굉장히 딱 그 기준을 정했어요. 또 반려동물은 사실 책임감이 정말 뒤따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반려동물 너무 키우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이 직접 책임질 수 있고 너희가 학교 간 시간 동안은 또 어떻게 얘를 케어할지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운 후에 키우자. 이렇게 딱 해놓은 상태죠. 그럼 못 키우는 거야. 그럼 못 키워. 엄마의 노동력이 들어가야지 키울 수 있나요? 네. 아이들 그냥 키우자고만 하지 막상 뭐 이쁘다고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손가는 건 또 잘 안 하게 돼 아이들이. 저희는 내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어, 공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약간의 그 걱정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좀 물론 아이가 굉장히 어린 집인데도 불구하고 반려견과 함께 네, 사는 집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또 뭐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런 하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한 30% 정도 달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펫팸족, 딩펫족 딩크족이라는 것이 원래 아이 없이, 아이 없이 이렇게 그거 서로 맞벌이 하는 걸 네네.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없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만. 어떤 딩크족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신조어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실은 이 반려동물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사건과 사고도 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준비해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유, 우리 우법이 산책 나오니까 신나요. 아유, 역시 씩씩하네. 그래, 앉아. 자, 우리 우법이 손. 옳지, 잘했다. 아유, 잘한다. 우리 우버비가 산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주 좀 나오면 안 돼. 맨날 바쁘다 그러면서 나만 맨날 산책하게 만들고 너무한 거 아니야? 거봐, 우리 우버비, 아유, 다 알아들어. 우리 우버비도 화났잖아. 알았어. 아유, 자주 산책 시켜줄게.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면 되잖아, 그지? 아유, 좋았네. 우리, 아니, 우버비 더워. 우리 그만 집에 들어갑시다. 힘들어. 콩! 안 돼! 우버바! 괜찮아? 아니, 우리 우법이 상태는 좀 어때? 아니, 강아지를 그냥 치고 가버리면 어떻게 이거 뺑소니 아니야? 우선 병원. 우리 우버비 병원부터 가요. 우버비 어떻게 하면 좋아? 야, 그러니까 지금 반려동물이 차에 치였어요, 지금. 네, 치였어요. 산책하다가. 예. 야, 근데 그나저나 우리 재환 씨 연기가 정말. 네. 지금까지 본 연기 중에 가장 오. 잘했어요. 그렇죠. 예. 네. 제가 강아지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아무래도 뭔 상황에 뭔 멘트가 어떤 의성으로 나올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반려 가족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반려견하고 이렇게 산책 가다가 이런 사고 네.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줄에 하넥스를 하고도 산책을 해도 언제 어디서 변수가 나올지 진짜 몰라요. 반려견 산책을 할 때는 긴장을 굉장히 해야 되고 또 반려견 산책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제 2022년 2월부터 이제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요.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에 이제 길이가 2m 이하인 목줄 또는 이제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 장치에다가 동물이 탈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을 직접 앉거나 또 목줄을 잡아야 하는 그런 공간에는 준주택, 그러니까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추가가 되었고요. 맹견의 출입 금지 지역 동안 농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추가돼서 이런 시설에는 맹견이 출입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산책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나저나 이제 우버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게 실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네. 이게 2021년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앞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반려견을 치고 수습하지 않고 떠났다가 벌어진 어떤 그런 사건이었고요. 우리가 말하는 우버비는 안타깝게도 이제 뭐 숨을 거뒀고 결국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강아지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이 손상됐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마지막에는 결국 한 250만 원 정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우리의 반려견이 결국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금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강한 벌금형이 나왔다고 좀 평가를 받았거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 뭐 12만 원 정도의 범칙금 내려지는 걸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보험 처리하도록 하고 종결되는 사건들도 많거든요. 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뭐 차도 흔들릴 정도의 큰 사고였고 피해자도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있었고 사고 후에 주차 차단기 앞에서 이 가해 차량이 잠시 정차했다가 백미러를 통해서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진짜 뺑소니네. 어쨌든 갔고 관리실에서 사고 차량 가해자한테 연락도 했지만 뭐 연락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제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사건을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사고 미조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뺑소니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벌금형을 그래도 높게 이제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이 차에 치였고 심지어 뺑소니를 당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법상으로는 우리의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재물로 네. 속해 있는 거군요. 네. 아예 적용되는 법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뺑소니인 것은 동일한데요. 대인사고, 그러니까 사람을 치었는데도 자동차로 도주해본 경우에는 특정범죄의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서 굉장히 중형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대인사고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우리 지금 이번 사연처럼 반려동물을 차로 친 경우에는 이때는 단순 재물손괴.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5년 이상의 징역과 굉장히 큰 법정형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처벌밖에 내릴 수가 없는 법적으로는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집 강아지들이 어떻게 자동차, 집, 피아노 뭐 이런 물건으로 어떻게 가족이 또 재산이 되냐. 맞아요. 이것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반려동물이 민법상에서는 재산, 그러니까 일종의 물건으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반려동물 함께하고 있는 재환님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네. 만약 누군가 SNS에 우리 재환님의 반려동물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SNS에 업로드한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내 가족인데 왜 자기 SNS에다 올려요? 그러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 아이, 우리 아이 사진을 갑자기 남이 찍어가지고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그러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죄목으로 소송을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아니면은 뭐 사람 얼굴이랑 진짜 이게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갈 것 초상권. 같기도 한데. 맞아요. 초상권. 지금 우리 MC님이 초상권 얘기해 주셨는데 초상권은 우리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는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려견에게는 초상권이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이제 인격권에서 초상권이라는 게 파생되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권리인데 사람만 초상권 주체가 되고 있어서 반려동물은 아무리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해도 적어도 초상권으로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작권은 어때요? 사진을 제가 찍었으니까. 그래. 그렇죠. 그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작권은 이 사진에 대해서 나의 창작적인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노력을 투영한 그 저작권의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죠. 실제 판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엔 저작권이 인정이 된 거죠. 내가 어떤 구도로 어떤 각도로 어떤 배경과 찍을 것인가가 창작성이 인정이 돼서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위자료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그 딩펫 쪽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반려견 키우다가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반려견 누가 키울지. 약간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려견 양육권 소송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재판부에서는 명확하게 판결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보통 이제 조정으로 결론을 주로 낸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 반려견을 어떤 계기로 누가 키우게 됐는지, 개를 주로 이제 키우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뭐 사료는 누구 돈으로 샀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예, 그런 걸 이제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요즘은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은데 아이들 면접 교섭권 같은 거 정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반려견을 키우기로 해도 언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나중에 이 아이 반려견의 자녀 계획은 또 어떻게 할 건지는 또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을 이혼 조정문에 붙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누가 사서 보호했느냐만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전 아니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 해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정말 문제다, 걱정된다,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 좀 같이 했잖아요. 지금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9일 법무부는 민법 제95조의 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이제 조문을 신설하는 입법 예고를 했고요. 같은 해 10월에 개정안을 발의는 했거든요. 계속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어서 민법상 여전히 물건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추사적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에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지위가 주어진다 한다면 아마 지금 같은 문제들, 뭐 학대, 아니면 이렇게 키우다가 무책임하게 유기, 방임하는 일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네요. 그렇죠. 제가 슬퍼하면은 같이 슬퍼하고, 제가 행복해하면은 또 같이 행복해하고, 저희 집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화 씨가 또 정이 넘쳐요. 맞아요. 예, 또 반려가족이기 때문에. 울컥하네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너무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덥다고 또 괜히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